장준하 선생을 가까이서 뵐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시기 전 5년가량의 기간이었다. 충무로 입구 신형 건물 2층에 백기환이 백범사상연구소를 차릴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그때 백범사상연구소에서는 해방 공간의 자료를 뒤져 백범으록을 내고 민족학교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항일, 민족문학의 밤을 가졌던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백범사상연구소에 드나들던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애국의 적의 고담준론으로 피가 튀었다.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한 저항의 몸짓으로 몸을 떨었다. 사무실로 혹은 선술집으로 조용히 나타나곤 하던 장준하 선생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단정한 용모에 엷은 미소를 언제나 머금고 있었다. 검정색 한복 두루마기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손아래 사람에게도 늘 경어를 쓸 만큼 그는 겸손했고 말은 조용조용히 했다. 한 번은 민주통일당에서 발표할 문건을 내게 부탁한 일도 있었다. 설악산의 중청과 대청 어중간에서 만난 적도 있었다. 그때는 산에서 취사를 할 수 있을 때였는데 그는 라면만을 끓여 먹으며 산행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남에게 결코 궁색한 내색을 보이지 않던 개결한 성품과 일생에 걸친 그의 청빈에 비추어 그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한 번도 그의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남에게는 관대했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했다. 그는 독립군 출신으로서 결코 일본군 장교 출신의 박정희에게 인간적으로 뒤질 수 없다면서 매일 아침 냉수마찰을 하고 자신을 가다듬는 수기와 명상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독립군은 일제 앞잡이 출신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지만 김도연의 백부가 써준 회호 일주명창 한 줄기 빛이 창을 밝힌다를 바꿔서는 몹시 부담스러워할 만큼 혐양의 덕도 갖추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 내내 장준하를 사찰하던 정보원들도 내심으로는 그를 존경했다. 상봉동 골목길에서 큰 길로 꺾어 나가던 연구차를 향해 경찰관이 깍듯이 경례를 붙였다. 뒤따르던 내게 울컥 북받치는 게 있었다. 그 순간 닷새 동안이나 참아왔던 가슴 속에 둑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울음으로 터졌다. 내가 대한민국 경찰관에게 이런 이해를 받아보기란 생전 처음이어서 그랬을까. 그래서 서울 운동장에 이르도록 흐느꼈다. 무엇인가 순수한 것을 대할 때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지는 마음, 벽의 무너짐이었으리라. 부인 김희숙 여사의 이 회고가 지금도 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있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이른바 유신정변을 단행한다. 박정희 1인에 의한 1인을 위한 1인의 정권을 영구하게 보장하는 유신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유신정변을 전후한 시기 정보정치의 그 무서웠던 탄압으로 하여 거의 1년 동안은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이나 저항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반유신의 기치를 맨 먼저 내건 것은 학생들이었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물리대에서 유신 반대 시위가 일어난 것을 비롯 서울대학교 법대, 상대, 사범대를 거쳐 유신 반대 투쟁은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이를 기폭제로 하여 1973년 11월 5일에는 YMCA 1층 식당에서 지난날 민주수호협의회 관계인사 등 제야 15인 성명이 발표된다. 김재준이 낭독한 성명은 민주주의의 철저한 회복을 위해 우리 모든 국민이 각자의 처소에서 전력을 다하여 골기 투쟁할 것임을 굳게 기약한다고 하였다. 장준하는 이와는 별도로 자기 나름의 반유신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그 무렵 혼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맨투맨으로 만나서 그의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그의 12월 24일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어나기에 이른다. YMCA 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장준하는 개헌청원 국민운동본부를 발족, 서명운동의 시작을 선포했다. 장준하가 낭독한 서명운동 선언은 오늘의 모든 사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경제의 파탄, 민심의 혼란, 남북긴장의 재현이란 상황에서 학원과 교회, 언론계와 가도에서 울부짖는 자유화의 요구 등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오늘의 헌법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하고 있다. 발기인으로 서명한 30명이 각각 하나의 서명운동본부가 되어 각계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제야 15인 성명보다는 투쟁 방법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1월 7일에 문학인 61인이 개헌 청원운동에 지지를 선언하는가 하면 광주 지역 성직자 41명이 1월 8일에는 제1야당인 신민당이 당론으로 개헌운동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그 파장은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발기인 30명은 장준하, 함석헌, 법정, 김동길, 김재준, 유진호, 이희승, 김수환, 백낙준, 김관석, 안병무, 천관우, 지학순, 김지하, 문동환, 박두진, 김정준, 김창국, 백기환, 이병민, 개훈재, 김홍일, 이인 이상은, 이호철, 이정규, 김윤수, 김순경, 홍남순 등이었다. 개헌 청원운동이 일어나자 이틀 뒤인 26일에는 총리였던 김종필이 성명을 29일에는 박정희가 직접 이들의 황당무계한 행동이 자칫 국가 안위에까지 노를 끼칠까 염려하여 소위 헌법 제청 100만인 청원운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유신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1월 8일에는 개헌론의 자체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1, 2호를 발동, 장준하와 백기환을 구속,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1974년 1월 31일 결심 공판에 이어 2월 1일 장준하와 백기환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백기환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상소는 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장준하는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뜻에서 상소를 하자고 설득하였다. 1974년 12월 복역 중에 장준하는 협심증과 강경화 등 건강 악화에 따른 형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이 무렵에는 민청학년 사건 등으로 200여 명이 긴급조치 145 위반으로 구속 중이었으며 민주화운동 역량은 가까스로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 활동하고 있었다. 석방된 장준하는 CR의 소리 1975년 1, 2월 합병호에 박정희에게 보내는 단독의 공개서한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그는 민주주의만이 북한과 대결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적 지지요 도덕적 바탕이라고 전제하고 파괴된 민주원정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 자신이 개헌을 발의하되 민주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완전한 민주원법으로 하라. 긴급조치로 구속된 학생들을 저는 무조건 석방하라. 학원 종교 언론에 대한 사찰의 중지와 정보정치 종식 자유언론에 대한 탄압 중지, 민생 문제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획기적인 경제정책 마련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통일정책 추구 등을 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내 집이 어찌 되겠는가 걱정하면서 갔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발전하여 왔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끝을 맺었다.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형식적인 찬반 국민투표를 거쳐 2월 15일과 17일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복역 중인 민주인사들이 구속 또는 형집행 정지 처분으로 석방되는 등 잠시나마 유화 국면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해 4월 월남의 패망을 보면서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5월 23일 긴급조치 제9호를 발동, 긴급조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갔다. 이러한 긴조시대는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민주회복국민회의와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이때부터 절정에 이른다. 감옥은 또다시 긴급조치 9호 위반 학생들로 넘쳐나고 이제 막 퍼져나가던 서울과 지방의 민주회복운동은 된서리를 맞는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하자 장준하는 무엇인가 새로운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맡아야 한다고 다짐했던 것으로 보인다. 8월 9일에 평소 담수지교를 하던 광주의 홍남순과 만나 1박 2일의 무등산행을 하면서 그가 홍남순에게 했다는 말이 그것을 시사한다. 원래는 8월 8일에 광주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따님의 등록금 마련이 늦어져 약속이 하루 늦춰졌다. 이때 장준하는 상해 임정 당시 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고 있던 태극기를 이화여대 박물관에 기증했다. 85 경축절에 즈음하여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유신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성명을 준비 중인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일쯤 발표 예정이다. 당신은 그동안 너무 많은 고초를 겪었으니 이번에는 빠지는 것이 좋겠고 나는 가는 길에 전주에 들러 운명기 목사를 만나고 갈 작정이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올라가면 자기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했다. 왜 그런 불길한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약 하나를 입에 넣으면서 감옥에 들어가면 이 약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광주 중심사 뒤
규목 아래서 막걸리를 마시고 헤어졌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두 사람 교유의 마지막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8월 17일 장준하는 포천의 약사봉에 올랐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최초의 목격자는 당시의 장준하 죽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장준하는 두 손을 가슴에 나란히 얹고 편안한 자세로 자는 듯 누워 있었다. 등산모는 바위 중간쯤 나무 둥걸에 걸려 있었고 손목 시계는 1시 40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다. 왼쪽 귀 밑이 찢어진 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초상은 5일장으로 자택의 상봉동 골목길에 포장을 치고 문상객을 받았다. 명동 성당에서 있었던 연결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장준하 선생의 죽음은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빛이 되어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잠시 숨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얼마 뒤 3.1민주국 선언을 썼던 문익환은 법정에서 자신은 장준하의 대타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조, 헌신, 겸손, 검소, 고결, 인내, 결단의 사람이었던 장준하는 같다. 내가 한때 문민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 나를 조직적으로 우매하는 세력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내 조국의 현실을 끌어안고 한 번쯤 울어보자 하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는 민족민주 통일의 편에 선 사람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편에 선 사람 간의 투쟁사로 볼 수 있는데 후자에 의한 전자의 탄압이 주조를 이루어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준하야말로 민족민주 통일의 편에 서서 그 큰 흐름을 치열하게 개척하고 선도해 온 사람이었다. 일생을 그 길로 이리관지한 사람이었다. 나는 1972년 7월 4일 이른바 7.4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때의 장준하를 지금도 기억한다. 천만 뜻밖의 이 발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박정희 정권의 진위를 헤아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준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의하여 이루어졌건 그것은 지극히 잘된 일이요 환영할 일이라고 기뻐하였다. 그것을 대범하다고 해야 할까,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 그의 기뻐하던 모습은 가히 어린아이의 그것이었다. 그는 그 해 9월호 씨알의 소리에 민족주의자의 길이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썼다. 모든 통일은 다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통일이란 게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민족사의 정진이라면 당연히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속에 실현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평등, 자유, 번영, 복지,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대립하는 개념인 동안은 진정한 실체를 회복할 수 없다. 모든 진리, 모든 도덕, 모든 선이 통일과 대립하는 것일 때는 그것은 거짓 명분이지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남과 북에서 7.4남북 공동선언은 각기의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이었다. 창세기 28장 10-15절에 나오는 야곱의 돌베개 이야기는 내가 결혼 2주일 만에 남기고 떠난 내 아내에게 일군 탈출의 경우 그 암호로 약속하였던 말이다. 마침내 나는 그 암호를 사용하였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륙에 발을 옮기며 내가 벨 돌베개를 찾는다라고 하였다. 어느 지점에 내가 배워야 할 돌베개가 나를 기다리겠는가라고 썼다. 그 후 나는 돌베개를 하고 배고 중원 6,000리를 걸으며 잠을 잤고 치새웠고 꿈을 꾸기도 했다. 중국군 유격대에서 평생의 지우가 될 김준엽을 만나 그와 함께 6,000리 장정기를 하루에 120리에서 150리를 대학볕 8월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길을 걸었다. 2달 만에 중간 귀착지 중국중앙공관학교 품교가 있던 안희성 인천에 도착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광복군 간부훈련반이 특설되어 있었고 일행은 한광반에 입소하였다. 여기서 교육받으며 장준하는 필사본으로 등불이라는 잡지를 펴낸다. 이것이 잡지와의 최초의 인연이었다. 한광반의 과정을 마친 장준하는 1945년 1월 일행 50여 명과 함께 임시정부가 있는 중경을 향해 떠난다. 제비도 넘지 못한다는 파촉령과 삼국지에 나오는 파촉 잔도를 지나 설원을 답파하여 1월 31일 마침내 중경에 도착한다. 2층과 단층의 건물 두세 채가 다였지만 그래도 청사옥상에는 태극기가 펄럭였다. 그 청사의 앞계단에 백범 김구 주석이 두루마기 차림으로 나와 있었다. 그들은
태극기에 먼저 감격하였다. 그것은 고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애국가도 마찬가지였다. 1945년 4월 29일 장준하는 중경을 떠나 서안에 있던 광복군 제2지대 지대장 이범석에 편입하고 이어서 미국의 OSS 대원이 되는 고도의 훈련을 받는다. 제2지대 시절 그는 재단이라는 제목의 잡지를 2권 발간한다. 그는 8.15 광복 후 등불 5권, 재단 2권을 가지고 입국했지만 6.25 전란 통해 잃어버렸다. 1945년 7월 말 3개월간의 정규 교육을 마친 50여 명은 광복군 소속 국내 잠입반으로 편성되는데 그 이름은 정진대였다. 이때 그는 부모와 아내에게 잡지 일기 등을 묻고 소포로 보내면서 소포 안에 이런 식구를 썼다. 내 영혼 저 노을처럼 번지리 결의의 가슴마다 빛빛으로 내 영혼 영원히 헤엄치리 조국의 역사 속의 빛빛으로. 8월 15일 일본의 항복에 백범이 탄식했다는 유명한 일화는 이때 나온다. 광복군으로 조국을 탈환하지 못한 데 대한 탄식이었다. 그것은 장준하도 마찬가지였다. 8월 14일 장준하는 이범석 정진대 사령관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미군기에 편승하지만 서해상공만 비행하다가 한국 진입 중지 명령을 받고 해항한다. 이어 8월 18일에는 재진입 결정으로 여의도에 착륙하지만 이번에는 일본군의 제지로 해항 서안으로 회귀한다. 광복군의 군사작전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우리 힘으로 조국을 찾자는 꿈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1945년 11월 23일 장준하는 임종유인 일진으로 그러나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다. 그리고 경교장에서 백범 김구의 비서 역할이 시작된다. 그러나 1949년 6월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면서 이제 그 나름의 일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피난 수도 부산에서 장준하와 잡지와의 인연이 시공을 넘어 다시 계속되었다. 1952년 장준하는 잡지 사상을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백낙준의 도움으로 창간한다. 그는 이 잡지의 편집 후기에서 시대적 고민과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세계사적 안목이 필요하며 사상은 그러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발행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문교부 산하 국민사상연구원의 기관지였던 사상은 단명으로 끝나고 장준하는 1953년 4월 사상계를 창간한다. 제어는 오기석이 한문으로 썼다. 청탁에서 교정, 제작, 배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냈다. 창간원은 매진이었고 그래서 이후부터는 제작 부수를 늘렸다. 11월부터는 환도한 서울에서 발행을 시작했다. 함석헌을 만난 것도 사상계를 통해서였다. 함석헌은 1956년 1월호에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을 비롯 필자로서 선배로서 또는 동지로서 장준하와의 교류를 시작한다. 해방 14주년 기념호가 되는 1958년 8월호에 함석헌은 저 유명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글을 싣는다. 그는 여기서 우리가 얻은 해방은 한낱 주인을 받고 섬기는 것이요 형태를 달리한 노예 생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방향은 일본인이 가르쳐준 바요. 조직된 제도는 첨단적인 미국류의 모방이요. 운영 방식은 이민족을 통치함에 사용한 일제의 방식이니 우리의 문화를 어디서 찾겠는가. 그러고도 해방된 민족이라고 하겠는가라고 폭렬하게 묻는다. 이 글로 장준하와 함석헌은 연행되어 함석헌은 구속까지 되었지만 사회적 여론에 밀려 기소까지는 하지 못했다. 20일 동안의 구속을 함석헌은 20일 동안의 참선이라고 표현했다. 당국이 책을 압류하려 했지만 책을 감춰놓고 다 팔았다. 매진이었다. 사상계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 무렵부터 사상계를 읽지 않는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니다. 사상계를 읽지 않는 지성인은 지성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1958년 12월 26일 이승만 정권이 무술경이 300여 명을 동원 야당 의원을 끌어내고 국가보안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 장준하는 무엇을 말하랴 인권을 짓밟는 횡포를 보고라는 제목만 있는 2페이지짜리 백지 권두원을 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사상계라는 말은 결코 우연히 생긴 말이 아니었다. 4.19 당시 종로이가 한청 빌딩에 걸린 사상계 깃발을 보고 청년 학생들은 환호했다. 1962년 8월에는
남은 막사사 이상 언론 부분을 수상했다. 사상계는 그만큼 이 나라 민주화와 자유언론의 성구요 기지였다. 발행부수도 엄청났다.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발행부수가 8만 부선이었는데 반하여 사상계는 9만 7천 부를 찍었다. 사상계의 비판 정신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장준하는 김영의 권두원을 통하여 군정 종식과 민정이양을 계속적으로 촉구했고, 함석헌은 1961년 7월로 5.16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에서 4.19 때는 민중의 감격이 있었지만 5.16 때는 그것이 없었고, 4.19는 대낮에 했지만 5.16은 밤중에 했고, 혁명은 민중이 하는 것이지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바른 말을 서슴없이 했다. 장준하는 군정에 맞서는 강연도 여러 차례 했다. 김종필이 부르짖는 민족주의는 귀한 외화를 써가면서 사치한 외국 호텔 워커힐 창가에서 향수에 젖어 흘리는 눈물 같은 것이라면 자신의 그것은 춥고 배고프고 발톱이 빠지도록 조국을 찾아 헤매는 가운데 뱃속으로 체험한 민족주의라고 주장하였다. 이러면 이럴수록 사상계에 대한 탄압은 가중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탄압은 차라리 순진한 것이었다. 1964년부터 사상계가 한일 구역 외교 반대 투쟁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은 세금 포탈에 추징금, 벌과금에 월가미까지 씌워서 자금난 때문에 2달 동안이나 사상계가 나오지 못했다. 납본용 사상계를 내서 근근히 연명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탄압하는 방법도 악랄했다. 경찰이나 정보부 요원을 풀어 일선 서적상들을 위협, 배포된 책을 전부 창고에 쌓아두게 하였다가 뒤에 전량 반품하도록 하는가 하면 심지어 서점들로 하여금 매진을 가장 재판 3판을 찍게 하였다가 다음 호가 발간되면 트럭에 가득 실어 반품케 하기도 하였다. 인쇄소, 동판 제작실 그리고 일선 서적상들을 협박, 사상계의 발행과 판매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곳은 세무 사찰을 하는 악랄한 방법도 동원되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장준하는 보다 열심히 본격적인 강연운동에 나섰다. 이런 쓰라림을 참아가며 나는 안간힘으로 사상계의 명맥을 이어가는 한편 각 대학 또는 사회단체와 정당 등에서 주재하는 학술, 사상 및 시국 강연의 연사가 되어 정부의 비정을 연설로 대중 앞에 폭로 규탄하는 데 여력을 기울였다. 그는 과연 함석헌의 말대로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개발 독재로 박정희의 권세가 충천할 즈음인 1966년 9월 대구 수성천변의 민중당 주최 시국 강연에서 장준하는 박정희란 사람이 우리나라 밀수 왕초라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존슨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 박정희가 잘났다고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청년의 피가 더 필요해서 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가 구속되었다. 그는 또 1967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신민당 유세 찬조연설의 연사로 나서서 우리 청년을 월남에 팔아먹은 박정희 씨는 과거 공산주의 조직책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사람이라고 발언했다가 또다시 구속되었다. 광복군 출신인 장준하는 평소 독립군을 토벌한 일본 육사를 졸업한 일본군 출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것은 민족적 수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준하는 그것을 더 없는 치욕으로 여겼다. 구속된 장준하는 사상계 역사상 두 번째로 백지권 두원을 낸다. 1966년 11월로였다. 제목은 이 난을 메꿀 수 있는 자유를 못 가져서 미안합니다였고 서울교도소에서 장준하라고 썼다. 그는 그만큼 끝까지 언론인이고자 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언론인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했다. 그가 1958년 1호로 통권 54호 권두원으로 쓴 뒤 1961년 11월 100호 기념호에 우리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롭고도 과감한 전진을 약속한다는 후기를 첨부하여 함께 제록한 그 말이 장준하의 사상계를 통한 자신의 사명감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지중한 시기에 처하여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할 민족의 동량은 탁고기명의 청년이여 학생이여 새로운 세대임을 확신하는 까닭의 본질은 순정무관 이 대열의 등불이 되고 지표가 댐을 지상의 과업으로 삼는 동시의 종으로 5000년의 역사를 밝혀 우리의 전통을 바로잡고 행행으로 만방의 지적 소산을 매개하는 공기로서 자유, 평등, 평화 번영의 민주사회 건설에 미력을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오직 강호의 편달을 바랄 뿐이다.
장준하를 떠나 사상계를 생각할 수 없고 사상계 없이 장준하를 연상할 수 없다. 장준하는 끝까지 사상계를 지키고 싶었다. 백기환의 회고에 따르면 1966년 말경 사상계가 빈사의 상태에 빠졌을 때 장준하는 슬픈 어조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의 실패는 이미 20대 때 격분의 총을 들고 군산 앞바다에 상륙하여 외놈을 우리 손으로 몰아내려다가 실패한 그때부터의 연속이다. 사상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제도했을까. 국회의원에 옥중 출마하여 당선된 뒤 국회의원의 겸옥금지 규정에 따라 그는 사상계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겼다. 그리고 자신은 민족민주 통일의 길로 뛰어드는 것이다. 1971년에 그는 사상사라는 출판사를 설립 거기서 돌베개를 출간하고 이어 잡지의 역할에 준하는 단행본을 그는 이른바 무크 형태의 책을 이미 그때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출판사 이름으로도 사상계에 대한 그의 집념을 볼 수 있다. 그때 사상사에서 준비했던 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던 창작과 비평에 넘겨져 실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창비로 하여금 단순한 문학 잡지를 넘어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종합지로 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글쓴이 김정남은 평화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쓴 책으로 진실광장의 서다 등이 있다.